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임기 5년 동안 이행할 국정과제안에 이 노란봉투법을 포함시킨 건데요. 노동계에선 쟁의권 보장과 함께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송경식 회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낼 정도로 경영계에서는 우려가 큰 법이기도 하죠.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관계의 대전환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우리 경제에 큰 시련이 될지 지금부터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최영기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나오셨고요. 또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안종기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노란봉투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 수건이 담긴 정책을 국민보고에 담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동안 친노동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위원님. 네. 의지가 이미 실현되고 있죠. 실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에 민주노총 출신 김영훈 씨를 임명한 거에서부터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면서 산업안전에 관한 산재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SPC 그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산업안전 문제라든가 근무제도에 대해서 회사 임원들하고 직접 현장 토론을 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산업안전 문제뿐만 아니고 노동 문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태도, 의지, 비전 이런 것들을 아주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현상들이었는데요. 네. 국정기획위원회의 그 노동정책 아이템들은 물론 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정부 초기에 이렇게 너무 급가속하는 것은 임기 중반에 들어서면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네. 방향이 설사하게 맞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정부 초기에 너무 약간 흥분 상태에서 과속을 했을 때 과거의 정권 사례들을 보면 나중에 약간 좀 국정 수행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노란봉투법이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오늘 이제 토론 주제이기도 한데 친노동 성향의 정부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추진력 있게 그런 색깔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치 분열을 좀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노란봉투법이든 상법 개정이든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때 막혔던 거죠. 네.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해도 이제 거부권에 따라서 막혔으니까 이번에는 그거를 빨리 통과시키겠다. 정치적인 논리로는 확실히 이게 말이 됩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을 우리가 확 보여주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밀겠다. 이거는 충분히 말이 되는데 다만 이렇게 되니까 너무 빨리 진행되고 너무 한꺼번에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이 제일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통과되는 법들은 이 성장에 도움이 될지가 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서로 일관성이 좀 약하게 되고 그래가지고선 잘못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성장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다면은 여기에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됩니다. 양 교수님은 성장 전략과 약간 모순되는 측면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정부의 스탠스를 이제 친노동 정책이라고 부른다면 잘못하면 이제 반기업 혹은 반시장 정책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구분보다는 김영훈 장관이 친노동이 친기업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것처럼 경제 문제와 노동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좀 전반적인 전환의 시도를 좀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노동권이 이제 보편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는 한국 사회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지향해야 할 가치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타당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상 이제 매우 구체적이고 현장성 있고 또 치밀하고 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침이나 가이드나 방향성이 현장에 매우 직접적으로 투영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성과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동시에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네. 고민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의 이제 리더십의 스타일이 그렇다 보니 대통령의 관심사에 모든 어떤 것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특히 산업재해 문제가 큰데 뭐 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어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플랫폼 노동과 같은 디지털화에 따른 문제들 다른 어떤 노동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좀 관심사에서 멀어지거나 묻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누구에게는 플러스가 되고 누구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제로섬 게임으로 가면 안 된다.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윈윈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부가 합리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쪽으로 궁극적인 정책의 지향성들을 가져간다는 점을 좀 명백하게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표현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측면에서 노사도 승부의 관점이 아니라 좀 타협과 합의의 관점에서 주장과 양보의 무게를 좀 동일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핵심은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대한 내용, 이 골자이고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죠. 사용자 범위를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바로 이것 때문에 원청과 하청 간에 직접 협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 수백 개의 협력사들, 협력사의 또 다른 협력사들, 이제 이런 그 구조가 이제 한 번에 다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경영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노사관계 기본 체제하고 좀 어긋나는 그 법 개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사관계라는 거는 한 사업장 내에서 노사가 교섭하고 파업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자기 기업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과 상대해서도 교섭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유럽 같은 데서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산별 노조이기 때문에 기업 단위 노조가 아니고 산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업별로 교섭을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네가 실질적 지배력이 있을지 모르니까 너도 교섭의 의무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파업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업들이 처음 겪는 변화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가 일어날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사실 굉장히 공포에 쌓여 있다고 봅니다. 노동계와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10년 동안 논의했던 이슈다. 충분히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노란봉투법의 이슈는 마치 여야, 노사, 뭐 보수 진보 이렇게 양 진영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탄핵이란 사태로 정치적으로 한쪽이 줄을 놔버린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상적인 어떤 대화와 타협으로 가지 않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포기를 하고 나자빠진 상태에서 줄이 그냥 한쪽으로 확 쏠려버린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의 내용의 디테일을 토론하기 이전에 정책 추진 방식이 굉장히 불안하고 불길하다. 이거는 노조법 2조는 특히 기존의 노사관계 시스템, 노동조합의 운영체계의 근본적인 질서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가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하청 사장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원청에서 하청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임금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그 결정권자 나와서 테이블에서 같이 교섭합시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푸는 방법이 노조법 2조를 직접 손대 가지고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는 굉장히 이것은 의문이 많이 따르고 정부는 이게 오랫동안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밀린 숙제를 한다고 그냥 이렇게 저질러 버릴 수 있지만 네. 이게 2년, 3년 실제 법이 시행됐을 때 산업 현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굉장히 걱정스럽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일단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원청하청 간의 그동안의 구조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노조법을 이제 아예 사용자 범위 확대를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찬반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위원님께서는 일단 일시적인 혼란 같은 것들을, 그다음에 논의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정치적 합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원청하청 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변화일지 혼란으로 올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협력사가 한 5천 개 정도에 달한다고 네. 하는데,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그러면 현대차가 예를 들면 이들 하청 협력업체와 전부 다 교섭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냐라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네. 그거는 사실 지금 현재 올라온 개정안에 의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래서 경영계에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다만 노란봉투법 상에서는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자다라고 이제 이 개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실질적 지배력이 핵심인데, 즉 구체적이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양한 논쟁의 여지들이 지금 아직까지 산적해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이후에 법원의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매우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현재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나 쟁의의 기반이 약하다. 그리고 원청과의 계약 해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하청 노동자들이 호기롭게 이렇게 분쟁을 하기는 어렵다라고는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제도적인 틀이랑 구조적인 틀이 갖추어진다면 사실은 단기간적으로는 지금보다는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고, 또 노동권이 보호 범위가 확장되면 그 안에서 어떤 분쟁과 쟁의의 양태들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어날 가능성, 더 증가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노동의 이중구조라는 측면이 상징하는 것처럼 원하청 노동자들 간의 그런 형격하고 차별적인 어떤 처우가 존재하고 있는 사업장 실태를 고려하면 네. 단기간에는 하청 노동자들에 의한 조직률과 어떤 쟁의의 어떤 양태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들이 특히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하이닉스처럼 이런 원하청 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기업일수록 조금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들이 좀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만한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교수님. 예, 저도 저 두 분 해석하고 동의하고요.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파견 근무자 제도가 난무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노동 경직성 때문이죠. 그래서 이 노동 경직성을 풀기 위해서 이제 다 어떤 편법적인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이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방법인데, 이걸 끊어버린다면은 그럼 우리나라 노동 경직성은 더 심해질 거다. 심화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지금 일단 직장 가지고 계시고 보장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좋을 텐데, 지금 직장을 새로 구하는 분들이나 좀 그 정년에 가까우신 분들은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그 지금 이 파견 근무자들은 다 지금 파견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을 무시하고 그냥 원천자한테 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계약 자체가 무의미화되거든요. 이거는 원청과 하청 업체 간의 계약 자체가 예. 무효화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뭐 우리가 계약을 하는 이유는 일단 노동 관계를 떠나 가지고선 계약을 하는 이유는 양쪽에 어떤 그 예측 가능성을 주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그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약을 뭐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쉽게 만든다면은, 그렇다면 요거는 전체적인 그 경제 영향이 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원천자가 그 실제로 주다 이렇게 정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청 회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 큰 회사로 모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더 경직적으로 되지 않을까. 몇 개의 큰 기업밖에 더 없다는 거죠. 직고용 체계로 많이 전환되기 때문에 예.
수많은 협력사들이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면 융통성도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작은 회사들이 이제 좀 그 활성화할 수가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작은 회사들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노조법 2조 개정 말고 다른 식으로 하청 간에 지금 나오고 노동계에서 제기하는 불공평 문제, 처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전문가들 중에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전문가들 중에 하는 반론은 네. 아니, 지금도 그 하청 노동자들의 단결권이나 교섭권이 제한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네. 노조 스스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하나의 교섭 단위를 구성해서 아니면 하나의 노조 체계로 결속을 해서 그 원청 기업 상대로 집단 교섭을 하자, 산별 교섭을 하자 할 수 있어요. 이게 막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청 노조가 사실은 반대를 합니다. 같이 협상하기 싫은 거예요. 임금 근로 조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합해서 협상하는 거를 오히려 원청 노조가 싫어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원청 기업한테 그 교섭 부담을 지워주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 이중구조 문제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 하나의 해법일 수는 있지만 네. 거기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원청 기업이 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고 이게 실제 기존의 어떤 그 공급망 한국 특유의 공급망 구조에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좀 전문가적인 토론, 검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약간 허심탄회한 여야, 뭐 보수 진보, 뭐 이런 노사 간의 토론이 필요한데 지금 이 추진하는 국면을 보면 너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드라이버가 걸리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3개월 정도만이라도 어떤 네. 그 한시 위원회 같은 걸 설치해서 뭐 노사라든가 공익의 어떤 그 한정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 내에 어떤 결론을 내달라. 무한정 사회적 대화하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네. 한시적인 기간을 설정해서 그 안에 결론을 내주면 여러 가지 우려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책을 세워서 법 개정에 나가겠다. 이렇게 해도 늦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속도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사실 이 상황이 거의 내후외환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관세 15% 부과돼가지고 지금 밖에 이걸 방어하기 바쁜데 안에서 노란봉투법이란 또 다른 위험 부담이 오니까 이게 어떻게 대처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이 기업들이 지금은 정권 초고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내놓고 얘기를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단체를 비롯해서 네. 주요 대기업들이 자기 목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암참이나 유럽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내세워가지고 자기들 얘기를 이렇게 대변하게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로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다.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는 큰 법을 그냥 밀린 숙제 처리하듯이 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네.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원청과 하청 간의 직접 교섭 자체에 반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노조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걸 반대를 하시는 건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의견.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노조법 2, 3조가 지향하는 가치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법이랑 제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규제하고 강제하던 시스템이 사실은 타당한 방법은 아니죠. 그 사회의 문화나 토양과 사회적인 어떤 인식과 동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도와 법으로 투영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최영기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원하청 노동자들 간에 그동안 우리 사회에 구축되어 온 어떤 대립적 혹은 갈등적 이런 관계들
그래서 원청 노동 노조와 하청 노조가 사실은 통합해서 같은 교섭의 장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거를 법제도적으로 뭔가 틀을 바꿔놓는 노력이 불가피하다. 이거를 지금 다시 문화나 인식과 어떤 타협과 동의의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뭔가를 장기적으로 도모를 하자는 어떤 바람은 희망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조법 2, 3조를 통해서 틀 자체를 바꾸는 노력들은 의미가 있고 그 원칙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고 다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난제들, 예측되지 않는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뭔가 교섭 대상을 단순화하거나 최소화하는 것, 또 교섭 대표성이나 어떤 쟁의의 주체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교섭의 어떤 권한이나 주제 같은 것들을 조금 달리 설정한다는 등 어쨌든 경영계가 우려하고 있는 이런 절충적인 우려 사항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절충적인 방안들에 대한 모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3조 개정 내용을 보면 이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그 제한을 좀 확대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하게 되면 재계 우려는 지금 그거죠. 불법 파업 더 들어간다. 딱 지금 이 논리 아닙니까? 공감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일단 교과서 법경제학서부터 시작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그 배상 방법하고 그리고 또 예방 방법은 그 기업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받은 만큼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보상 그런 이런 파업 때문에 기업이 어떤 그 피해를 입었다면은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느냐? 보상 못 받거든요. 상당 부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보상을 못 받을수록 이런 불법 파업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좀 개선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노조에 배상을 물어봐야 되는데 개인한테 물어본다. 이 개인이 진짜 피해를 직접적으로 줬다는 증거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안 되지만은 노조에서 피해를 못 받는다면은 이게 어떤 대체 수단으로 등장한 거죠. 그래가지고선 이런 법의 개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가장 많이 아는 예는 미국의 예인데 미국에서 노조가 파업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경찰이 동원되기 전에 노조 자체가 동원됩니다. 그래가지고 노조들이 피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기업들도 피해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노사 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네. 손배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고 약간 악용된 것도 사실이에요. 기업들에 의해서 악용된 예, 측면. 악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 따지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노조 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약간 보복적인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건 손을 보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경영계도 이 문제만큼은 이게 좀 과도했다. 그리고 이런 3조 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좀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나름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이게 불법 파업을 하면 이제 손배를 하는 건데 과거에는 노조가 영세하니까 기업들이 형사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노조 지도자들이 감옥에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나 이런 데서 볼 때 너희 나라는 노조 운동하다가 감옥 가는 게 그게 선진국이냐 이런 비판을 받아서 그럼 너희는 어떡하냐? 우리는 손배로 해결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15년, 20년뿐이 안 됐어요. 과거에는 불법을 저질러도 손배 청구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감옥에는 안 보내고 손배로 해서 경제적 압박을 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랬던 건데 네. 그게 이제 너무 남용이 과도하다. 되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조, 3조 개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노란봉투법의 출발도 쌍용차 사태, 당시 불법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조와 노조원을 대상으로 47억 원의 손해배상, 사실상 갚을 수 없는 수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보복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노란봉투
담아서 그 소송금을 지원해줬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용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봤었을 때 요거는 교수님도 개정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노조법이 개정되더라도 불법적인 파업이라든가 불법행위, 폭력, 시설 파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강도가 지금보다 좀 약해진다고 해서 불법적인 파업이 단기간에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권이 지녔던 일종의 쟁의 행동의 억제 효과는 조금 더 지금까지보다는 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이제 이게 파업 쌍용 자동차 파업이 이제 이명박 정부 이제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고도 있었고 또 우리가 뭐 용산의 철거민을 둘러싼 이제 사고도 있었고 네.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서 비즈니스나 기업이나 시장의 논리에 친화적이지 않은 어떤 세력이나 사회적 약자나 존재들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과도한 규제나 일종의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보여준 이제 그간의 행태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대기업들을 기억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사회적인 인식상에 이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제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들과 동시에 이제 이면에서는 이제 권력을 둘러싼 약간의 이해관계와 관련돼서 편법적인 행태를 보여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국민적인 좀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3조의 조항들에 대한 큰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지만 어쨌든 그 시장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일정 정도 좀 자초한 부분들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에서 보장된 이 파업권,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이라 할 수 있는 파업권이 이제 이 민법에 의한 손배 구조에 의해서 일정 정도 좀 부정당해 온 역사, 그 사례들에 대한 어떤 반성의 어떤 이런 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노란봉투법에서는 또 노동쟁의에 대한 범위가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은 뭐 예를 들어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 결정이 한정이 됐었지만 이제 이 노란봉투법에서는 근로조건 자체로 확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일정 부분 사측의 경영상의 판단에도 이제 노조가 이거를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요거는 좀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노조가 소위 말해서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하시는지 이건 양 교수님께 예, 저도 이런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보고요. 저 노조가 이쪽으로 어차피 지금 한 뭐 10년, 20년 동안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이 조항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약간 좀 걱정되는 거는 네. 이런 그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기존법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기존법은 어떤 면에서는 협상의 조건을 정의하기 위해서 파업을 할 수가 있다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계약을 맺은 다음에도 경영진이 방향을 바꾼다 하면은 또 다시 파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선 지금 경영권에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또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계약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예측성을 낮추고 그래가지고선 전반적으로 기업의 비용뿐만이 아니라 경제 비용을 높이는 그런 씨가 될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때요? 그런 경영상의 판단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어떤 분께 먼저 드릴까요?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교섭 대상이나 파업 대상을 좁혀놓은 건 맞아요. 법적으로. 네. 근데 외국에서는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방향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맞는데 유럽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런 문제가 큰 논란이 안 되는 이유는 네. 이게 그러니까 노사관계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 나라들은 산별 교섭이에요. 기본적으로 산별 노조고. 네. 그러니까 개별 사업장에서 그런 구조 조정이나 사업상의 어떤 변경, M&A라든가 뭐 분사, 뭐 매각 이런 결정이 있을 때 산별 노조가 거기 가서 개입을 안 합니다. 그는 사업장의 그 노사협의회, 우리로 치면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하게 하는 거죠.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거든요, 주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장 협의회 통해서 노사 협의회 통해서 파업 없이 좋은 뜻으로 협의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바로 교섭으로 할 수 있고 파업도 할 수 있는 거로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형식으로만 보면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파업 대상을 좁혀놓지 않았는데 네. 왜 우리는 좁혔느냐? 그거는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가 기업의 여러 경영상, 중요한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거 근로조건하고 관계되는데 우리 고용 안정에 영향을 주는데 네.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걸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래서 아까 그 사용자의 범위 확대에서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과 이번에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갈등의 불씨를 뿌려놓는 거고 법적 분쟁의 여지를 늘려놓는 거기 때문에 네. 기업으로 봐서는 노멀 리스크가 높아지고 법물 리스크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비용 증상과 불확실성이 확대된 거죠. 이게 기업별로는 지금 보면 단체 협약에서 현대차의 경우는 해외로 공장 이전해서 국내 모델을 해외 생산할 경우에 노조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단체 협약에 나온 거죠. 근데 이건 현대차의 얘기인데 이걸 이제 노조법에 이걸 넣어두게 되면 사실상 전부 다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너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네. 해외 투자를 하더라도 만약에 국내의 고용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 생산 기지를 새롭게 설립하면서 만약에 한국 국내에 있는 고용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새로 개정되는 법안에 의하면 이건 이제 파업의 대상, 이제 분쟁의 대상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뭐 구조조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인사 관련된 안건도 현재 이제 올라와 있는 개정안을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파업의 안건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특히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이나 철강, 화학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슈가 이제 같이 동시에 직면해 있는 산업군들의 업체들의 네. 경우에는 조금 겪어야 될 좀 어려움들이 또 증폭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원청 하청 간의 직접 교섭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게 당연하죠. 될 것이다. 이건 맞다고 보세요? 인건비 부담 이거를 딱 뭐 A 더하기 B는 C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예상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좀 있어요. 저는 올라갈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동쟁의가 더 심해지면은 그럼 기업 차원에서는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주는 게 당연하지만은 그거를 좀 떠나가지고선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그 파견 노동자들은 네. 파견 근로자들은 지금 노조 근로자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뭐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노동 경직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안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조건은 그러니까 원청 하청 노조가 같이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면서요, 우리는. 그러니까 원청 안 노조가 그거는 그러니까 좋아하지 달라고하지 예를 않아요. 들면 그러니까 선호를 따지자면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하고 해서 약간 그 임금을 올렸어요. 그러면 인건비 올린 거를 하청 단가에 반영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청 단가를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청 단가 높여준 거에 노무 비용 상승분을 원청 노조가 사실은 감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원하청 노동자 간에 임금 근로조건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다 동의를 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청 단가를 높여주고 하청 단가가 높여준 만큼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임금을 좀 조정하는 거죠. 깝진 못하지만 네. 상승률을 예. 낮춘다든가.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예. 그거는 원청 노조에서는 반대할 안 하려고 것 하죠. 같아요. 안 하려고 할 그러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낀 원청 기업만 녹아난다는 거죠. 혹시 그럼 이게 또 다른 노노 그럴 수 갈등의 있습니다.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노조와 노조 간의 갈등.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건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복지 같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거를
단순한 어떤 무의미한 비용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리고 그 문제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기업과 노동위, 경영계와 노동계가 동시에 정말 무거운 책임 의식을 지니고 같이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과제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크나큰 이제 비용의 이 상승으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보면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의 일정 부분 이제 책임을 좀 나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전체 사회의 이익을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대시키는 어떤 투자의 한 방향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네. 그럼으로써 원청 노동자들의 노동과 고용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전문성 있고 숙련도 높은 그런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기업이 갖는 시장 경쟁력의 문제, 장기적으로는 또 시장에서 갖는 기업의 레피테이션 같은 문제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무조건 소모적인 그런 비용으로만 이제 간주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전략적인 재투자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노조나 노동계에서도 이 문제는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원청 노동자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근로조건 개선, 임금이나 복지 부분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조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온전히 추가되는 비용을 기업이나 회사가 온전히 부담할 수 있는 역량의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은 결국은 원청 노동자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권리와 이런 복지의 범위들에 대한 어떤 조정들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는 어떤 이런 이 틀들을 갖춰 나가고 이것들이 이와 같은 전략 양보는 뭐 이렇게 손해가 아니라 전략적인 양보이고 전략적인 양보란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들의 이익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재조정의 방식으로 이해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이런 방안도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렇습니다.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 간에 만약에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노동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급 보장을 비슷하게 맞춰준다는 건데 이게 이제 원칙으로 법적 원칙으로 맞는 거죠. 네. 맞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아니면 우리나라 임금 체계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질서 변화인데요. 이게 실제 그 실현되려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 보상 체계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공 서열형이기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 정규직들은 동일가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사실은 실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고치긴 고쳐야 돼요. 더군다나 AI와 로봇과 이런 기술 변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의 그런 어떤 보상 체계로 새롭게 그 진출하는 테크 기업에서의 어떤 젊은 혁신 노동자들을 잘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과거의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판교에서도 이미 자꾸 노조를 통해서 이게 단체 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미국의 네. 실리콘밸리를 보면 노조 안 찾아가거든요. 자기 경쟁력으로 자기의 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기업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나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의 그런 어떤 과거의 그 연공서열의 임금 체계로는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 기존은 동일가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이제 법에다 그냥 넣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실제 기업에서 이 원칙에 맞게 어떻게 임금 체계를 변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맞게 정년제도나 이것은 어떻게 또 변화시킬 것이냐 이 단품 메뉴가 아니고 이거를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세트 메뉴로 짜서 이걸 어떻게 개혁할 거냐를 얘기를 해야지 법에다가 이걸 넣겠다. 이거는 뭐 구호로는 뭐 적절할지 모르지만 실현되기 어려운 네.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럽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 이어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까지 이번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일각에서는 국내 경제단체가 좀 요청해서 이런 입장을 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이게 정말 엄살인 건지 아니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지금 그 외국인 투자를 우리가 직접 투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암참이나 유로참의 이야기를 좀 심각하게 들어야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기업들도 그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똑같은 문제를 맞게 될 거니까요. 네. 아까 그 동일 노동, 동일 그 임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얘기해야 된다면은 동일한 생산성은 동일한 임금이 돼야 될 거다. 그게 원칙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물론 너무 추상적이지만은. 그런데 만약 그 이런 식으로 지금 생산성에 무관하게 정치적인 압력이나 또는 그 파업만으로 임금을 정하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우리나라에 투자할 기업들 별로 없죠. 심각하다고 보세요. 진짜 그 주한 그 미 상공회의소나 유럽 상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일단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미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이제 유지하고 있고 투자 환경도 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규제나 이 제한이 심하거나 네. 그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 단기간에 심각한 수준으로 외국 기업이 당장 철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렇다고 이걸 엄살로 보지는 않지만 단기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보다는 이제 이 상황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뭐 GM, 르노, GM가처럼 내부적인 어떤 회사의 기업의 문제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시장에서의 운용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 한 가지만 좀 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 심한 폭력 파업 같은 것이 CNN 같은 데서 나가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그 인상이 나빠졌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도 상당히 떨어졌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노동 파업이 또 심해지지 않을까, 또 이 폭력적인 파업이 심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벌써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약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금 나왔죠. 그렇다면은 이런 현상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이게 해외로 보도된다면은 지금 있는 기업들은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별로 그렇게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새로 들어오는 기업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 암참 회장 인터뷰를 보면 네. 그러니까 대형 제조업이 들어와서 뭐 공장 세우고 뭐 파업하고 이런 걸 걱정한다기보다는 근데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로 갈 거냐 뭐 그 대만으로 갈 거냐 홍콩으로 가냐고 할 때 네. 서울을 생각할 때 가장 우려되는 건 너무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뭔가 조금 이게 잘못 불법을 저지르면 바로 형사처벌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전과자가 된다. 그래서 지금 노조법 2조를 그렇게 누구하고 교섭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청노조가 교섭 요구를 했는데 너 나하고 직접적인 뭐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나 교섭 안 해. 이렇게 했을 때 하청노조가 원청사를 대상으로 부당노동 행위야 하고 들어오면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의 여기 법인장으로 왔을 때 아니 자기가 기업 활동하다가 갑자기 그 전과자 기록이 남게 되는 거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네. 법 규정이 그러면 외국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은 꺼린다는 겁니다. 네. 자, 노란봉투법에 대한 외국인 단체들의 반응,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정부가 현재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한 직장에서 만약에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이 얘기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이제 정규직 전환법이잖아요. 정규직 전환법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겠지만 사실 2년짜리 단기 계약직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정규직 전환법이 되는 것 아니냐 우려도 있는데 교수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저는 뭐 단기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그 노동이 필요한 그 수요가 있는 시장 자체가 감소하거나 이제 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특히 이런 것들은 고령자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매우
직접적이고 타격이 클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모델은 이제 울산 동구의 이제 모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울산 네. 동구에서 이제 구청의 레벨에서 이제 구청이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 산하 위탁 기관들의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도 이제 이 노동권을 보호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 정책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한 2억 2천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이제 구의 레벨에서는 이제 특히 구가 관리하고 있는 직간접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어떤 기관들의 관련된 노동 조건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국가적인 수준으로 이제 확산된다. 지금 공기업이라고 공공기관을 늘려간다고 한다면 본사 하나만 있는 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지부들이 이 존재하고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 채용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문제가 조금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민간으로 이제 확산하는 거가 이제 쉽지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조금 더 즉각적인 어떤 규제로서 내지는 이 강제 사항으로서 가기보다는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진짜 여기서 마음이 있다면은 몇몇 공업체를 정해가지고서 거기서 한번 실험을 해본 다음에 결과를 보고서 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습니다. 여당은 야당과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